선생님들, 혹시 은퇴하면 공기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 짓고 사는 꿈 한 번쯤 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소박한 꿈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뉴스만 봐도 심상치 않죠. 강원도 횡성에서 6억 원을 들여지은 집이 반값도 안 되는 2억 5천에 급매로 나와도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한겨울이면 기름값 무서워 냉골에서 지낸다는 사연이 넘쳐납니다. 이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 버려진 전원주택이 수만 채에 달하고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30분 넘게 걸리는 그 외딴 곳에서 대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그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원주택이 노후의 무덤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과 내 돈을 지킬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탑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평생을 기계처럼 살아온 사람이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의 문을 열었고 밥대를 놓치기 일쑤였으며 기름 냄새밴 작업복은 그의 교복과도 같았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목표는 아내 김순자 씨였다. 젊은 시절부터 장기침을 달고 살았던 아내. 도시의 매캐한 공기 속에서 밤마다 기침을 토해내는 아내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는 늘 약속처럼 말했다.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당신 공기 좋은 데다 그림 같은 집 지어줄게. 거기선 기침도 뚝 떨어질 거야. 그 약속은 그의 성실한 만큼이나 단단한 신념이 되었다. 자식들 출가시키고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던 날, 그의 통장에는 평생의 땀방울이 맺힌 퇴직금 5억 원이 찍혀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랜 꿈을 실행에 옮겼다. 강원도 횡성의 한적한 언덕배기, 잡지에서나 보던 아름다운 2층짜리 목조 주택이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로 6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맑은 공기와 사방으로 트인 풍경 속에서 행복해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집들이 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박영수 씨는 껄껄 웃으며 친구들에게 술잔을 권했다. 어떤가?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도시에서 아등바등 살아 뭐해. 나이 들면 이런 데서 자연인으로 살아야지.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찬사를 쏟아냈고 그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내 순자 씨는 오랜만에 기침 소리 없이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박영수 씨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낭만으로 가득했던 가을이 지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횡성의 겨울이 닥쳤다. 도시 아파트의 중앙난방에 익숙했던 부부에게 전원주택의 겨울은 재앙과도 같았다. 기름 보일러는 돈 먹는 하마였다. 아무리 아껴 튼다고 틀어도 계기판 숫자는 미친 듯이 올라갔고 첫 달 난방비 고지서에 찍힌 82만 원이라는 숫자를 본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박영수 씨는 애써 태어난 척 큰 소리를 쳤다. 무슨 소리야. 첫 달이라 그렇지. 이 양반이 돈 아까워서 덜덜 떨다 입 돌아가려고 그래? 하지만 그의 속도 타들어 가긴 마찬가지였다. 우풍이 심한 집은 보일러를 꺼버리는 순간 냉골로 변했다. 결국 부부는 넓은 2층은 아예 폐쇄하고 1층 안방에 전기장판 하나를 깐 채 혹독한 겨울을 나야 했다. 새벽녘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큰 결심이 필요했다. 그림 같던 집은 어느새 기름값 무서워 마음껏 온기 한번 지피지 못하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난방비뿐만이 아니었다. 봄이 되자 정화조를 비워야 한다며 20만 원이 나갔고 여름 장마에 지붕 방수에 문제가 생겨 사람을 부르니 출장비만 10만 원을 요구했다.
데크의 나무는 뒤틀리기 시작했고 넓은 마당의 잡초는 돌아서면 자라나 칠순 노인의 허리를 끊어질 듯 아프게 했다. 도시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만 내면 그만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 온전히 그들의 책임이자 비용이었다. 젊은 시절 공장을 운영하며 웬만한 건 직접 고치던 그였지만 이제는 허리를 한번 굽히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가 자랑하던 자연인의 삶은 사실 끝없는 노동과 지출의 연속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고립이었다.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북적이던 자식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졌다. 서울에서 2시간이 넘는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고 주말에 와서 쉬기는커녕 부모님의 잔심부름과 집수리를 돕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가기 일쑤였다. 아들 내외는 아버지, 어머니, 그냥 그거 파시고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올 때마다 무슨 귀양살이 하는 분들 뵙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박영수 씨는 자존심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이 내가 평생 소원 이뤄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망발이야. 오기 싫으면 오지 마.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 순자 씨의 변호였다. 시장에 나가 이웃과 실없는 농담을 나누고 경로당에서 화투라도 치며 웃던 아내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다. 가장 가까운 마트도 차로 20분을 나가야 했고 읍매장이라도 서는 날이 아니면 길에서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읍내보건소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는 것이었지만 하루에 4번 다니는 버스는 시간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여보, 나 아무래도 다시 서울 가야 할까봐. 여기가 공기는 좋은데 이상하게 숨이 더 답답하네. 아내의 그 한마디에 박영수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내를 위해 지은 집이 도리어 아내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다. 6억 넘게 들인 집이니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다. 부동산에 내놓은 집은 1년이 넘도록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었다. 부동산 사장은 혀를 차며 말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전원주택은 사는 순간 반값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은퇴한 분들도 병원 가까운 데 찾지 누가 이런 외딴 데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금매로 4억에 내놔도 팔릴까 말까예요. 4억이라는 말에 박영수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내의 건강과 바꾼 꿈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그는 헐값에 집을 넘길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집은 팔리지 않은 채 흉물처럼 늙어갔고 쌓여가는 유지비와 대출 이자는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젖먹었다. 한때는 그의 자랑이었던 집은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족쇄이자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겨울밤이었다. 순자 씨는 저녁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일찍 자리에 누웠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옆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박영수 씨는 잠에서 깼다. 아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박영수 씨는 새파랗게 질려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다급한 그의 목소리에 소화기 넘어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르신, 주소가 강원도 횡성군 상고랑길 1호 154-20 맞으시죠? 지금 폭설 때문에 제설 작업이 더뎌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출동해도 최소 30분, 아니 4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40분. 그 시간이 박영수 씨에게는 40년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순자야, 정신 차려? 순자야 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아내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창밖은 원망스러울 만큼 고요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는 보았다. 벽에 걸린 막집을 지었을 때 찍은 활짝 웃는 부부의 사진을.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절규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 숨통을 이걸로 조르고 있었구나. 이게 집이 아니었어. 내 헛된 욕심이었지. 당신 말대로 그냥 서울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놈의 집이 뭐라고. 제발 눈 좀 떠봐, 순자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게 최선입니까? 예,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냐고. 그의 울음은 대답 없는 아내의 귓가와 텅 빈 집,
그리고 하얗게 쌓인 눈 위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은 꿈의 집은 결국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노후의 무덤이 되고 있었다. 다행히 아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의 후유증으로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했다. 박영수 씨는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했다. 사장님, 그 집 2억 5천. 아니, 2억이라도 좋으니 제발 팔아주시오. 그는 평생의 자존심과 꿈을 모두 내려놓았다. 몇 달 뒤 집은 헐값에 팔려나갔고 부부는 아들네 근처의 작은 빌라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맑은 하늘과 푸른 산이 아닌 빼곡한 아파트와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였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곳에서 비로소 편안한 웃음을 되찾았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고 바로 아래층에는 작은 마트가 있었다. 저녁이면 아들 내외가 들러 함께 밥을 먹었다. 박영수 씨는 좁은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태우며 생각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 모든 핑계로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진짜 그림 같은 집은 화려한 목조 주택이 아니라 아플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외로울 때 찾아와 줄 자식이 곁에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다. 그의 눈가에 또 한 번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였지만 동시에 뒤늦게나마 찾은 작은 희망의 증거이기도 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평생을 나라에 바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최인철 씨에게 그건 새벽 5시 반이면 칼같이 다려진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구청으로 향하는 40년의 세월이었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점심을 거르기 일쑤였고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조차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아내 이정숙 씨는 전우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좁은 연립주택에서 시작해 아파트 전세, 그리고 마침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 아내는 억척같이 아끼고 모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정년 퇴직하던 날,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증서 하나였다. 매달 280만 원. 누군가에겐 부족할지 몰라도 부부에겐 40년 성실함의 훈장이었다. 아내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 이제 진짜 고생 끝났네. 우리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텃밭이나 가꾸고 살아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의 말에 최인철 씨의 마음에도 전원 생활에 대한 오랜 꿈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회색빛 도시를 벗어나 흙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그 소망의 이면에 도살인 위험을 그는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꿈을 현실로 옮기려는 첫걸음은 달콤한 유혹과 함께 시작됐다. 먼저 은퇴한 친구가 양평에 그림 같은 2층 집을 짓고 집들이를 했다. 삐까뻔쩍한 집에 모인 친구들은 모두 최인철 씨를 부추겼다. 최 과장도 이제 연금 나오는데 뭘 망설여? 서울집 팔면 이런 거 2채도 짓겠다. 아내 역시 친구의 집을 둘러보며 부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우리도 저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당에 상추 심고 데크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날 밤 최인철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당장이라도 집을 계약하고 싶은 마음에 손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부동산 앱을 켜는 대신 엑셀 파일을 열었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식탁에 앉혔다. 정수가, 우리가 가진 돈이 서울 집 한 채. 이걸 팔아서 양평에 집을 지으면 당장 목돈은 다 들어가. 그리고 매달 연금 280만 원으로 생활비에, 난방비에, 세금에, 차 유지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빼곡하게 정리한 예상 지출 내역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난방비, 정화조 비용, 끝없는 보수 비용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은퇴 자산은 유동성이 생명이에요. 부동산에 전부 묶어두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방 전원주택은 사는 순간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될 수도 있어요. 제발 1년만이라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아들의 현실적인 조언에 최인철 씨는 마음을 굳혔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꿈을 버리지는 말자. 대신 똑똑하게 한번 이뤄보자고. 우리 1년만 먼저 살아보세. 전세로
그의 제안은 신의 한 수였다. 부부는 서울집은 그대로 둔 채 모아둔 여유, 자금으로 경기도 가평의 아담한 단층 주택을 1년 전세로 얻었다. 첫몇 달은 꿈만 같았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떴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낭만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자 도시가 얼마나 고마운 곳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첫 달 가스비 고지서에 찍힌 68만 원이라는 숫자의 부부는 할 말을 잃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 내외의 발길도 차츰 뜸해졌다. 길이 멀고 불편한 데다 와서 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밭일과 집수리를 돕다 녹초가 되어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내의 외로움이었다.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아내는 이곳에서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최인철 10분이었다. 가장 가까운 마트도 차로 15분을 나가야 했고 버스는 2시간에 한 대꼴로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며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대학병원은 차로 1시간 반이나 가야 하는 서울에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여기가 공기는 참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아프네.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아플 때 바로 달려갈 병원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아내의 그 한마디에 최인철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아내의 행복한 웃음이었다는 것을. 1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던 날 부부는 미련 없이 짐을 쌌다. 가평에서의 1년은 실패가 아닌 수억 원을 아끼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오래되고 낡은 서울 변두리 집을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동탄 신도시에 있는 실버타운 근처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평수는 예전 집보다 조금 줄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거대한 중앙공원이 있어 언제든 흙을 밟으며 산책할 수 있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최신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었다. 아내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노래 교실과 요가 수업에 등록하며 금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최인철 씨 역시 시니어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아들 내외는 이제 주말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퇴근길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 더 많아졌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최인철 씨는 아내와 함께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때 당신이 엑셀 파일 안 보여줬으면 우리 지금쯤 어땠을까? 최인철 씨는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2층 목조 주택이 아닌 노래 교실에 간다며 활기차게 걸어가는 아내의 뒷모습과 언제든 아프면 달려갈 수 있는 병원 간판, 그리고 주말이면 북적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어른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그림 같은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그리고 건강과 안전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선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선택보다 현명했다. 그는 헛된 욕심에 성을 쌓는 대신 아내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를 만든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졌기에 가능한 자의 미소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서 우러나온 진짜 행복의 표정이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박영수 씨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요. 매년 30가구가 넘는 분들이 귀촌을 선택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무려 19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 가까이가 실패를 경험하고 도시로 돌아오는 셈인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돈 문제입니다. 박영수 씨가 첫 달 난방비로 82만 원을 마주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은 단열이 제대로 안 된 집은 겨울 난방비가 100만 원을 우습게 넘어가고 끝도 없는 수리 비용 때문에 돈 먹는 하마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방 전원주택은 사는 순간 자산이 아니라 빚이 될 수 있다고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박영수 씨 집처럼 6억짜리가 4억, 심지어 2억에도 안 팔리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 팔리지도 않는 집에 꽁꽁 묶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목숨이 걸린 건강 문제입니다. 박영수 씨 아내분이 겪으신 그 아찔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병원비의 거의 절반을 쓰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우리 집처럼 드나들어야 하는 곳인데 농촌 지역은 병원 한 번 가려면 평균 2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도시에 비해 훨씬 높은 거죠. 눈이라도 많이 와서 길이 막히면 구급차가 40분 넘게 오지 못하는 박영수 씨의 상황은 아름다운 자연이 나를 고립시키는 무서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최인철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현명한 선택 하나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최인철 씨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먼저 했다는 점입니다. 덜컥 집부터 사지 않고 1년 동안 전세로 살아본 그 경험이야말로 수억 원을 아끼게 해준 최고의 예방주사였던 셈입니다. 최종적으로 동탄 신도시에 자리 잡은 것도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의 새로운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든요. 통계를 보면 요즘 어르신들은 열의 8비 자녀와 따로 사시는데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병원 가깝고 친구들 만나기 좋고 편의시설 잘 갖춰진 도심을 훨씬 선호하십니다. 최인철 씨 아내분이 노래 교실 다니면서 다시 웃음을 찾고 아들네가 수시로 들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이게 전부 의료 관계, 편의성이라는 노후 행복의 3대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의 집은 더 이상 돈을 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보다는 언제든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내 건강과 인간관계를 지켜줄 인프라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영수 씨는 그림 같은 집이라는 낭만에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돈과 건강,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최인철 씨는 철저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직접 살아보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진짜 중요한 가치에 투자했고 결국 성공적인 노후를 얻었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꿈꿔야 할 그림 같은 집은 예쁜 벽돌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아플 때 10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병원, 외로울 때 함께 웃어줄 이웃과 자녀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내 자산. 바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집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명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앞서 보신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전부 집 한 채에 묶여서 당장 쓸 돈이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특히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바로바로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건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생활비까지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이 주택연금은 시골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서 박영수 어르신처럼 집이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혹시 농사 짓는 땅,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건데요. 이건 주택연금이랑은 또 다른 겁니다. 만 60세가 넘으셨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다면 가지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원주택이랑 조그만 밭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따로, 농지연금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가진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래요. 전원주택처럼 덩치만 크고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에 모든 걸 거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럴 때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 갑자기 아프거나 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바로 겨울만 되면 무서운 난방비 폭탄, 그리고 끝도 없이 여기저기 고장나서 들어가는 수리비 문제입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난방비가 82만 원이나 나와서 기절초풍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 지원을 잘 찾아보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래된 시골집을 고칠 때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돈으로 단열 공사를 새로 싹 하거나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창문을 바꾸면 난방비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열재나 보일러를 바꿀 때 돈을 보태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한겨울에 덜덜 떨면서 지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무서운 건 몸이 아플 때입니다. 박영수 어르신 아내분처럼 위급한 상황인데 눈 때문에 구급차가 40분이나 못 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시골살이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병원이 멀다는 건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직접 병원에 가기 힘드셔도 의사 선생님을 만날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의료라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집이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도시의 큰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자체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런 이름으로 의사, 간호사분들이 팀을 꾸려서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도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서비스들을 꼭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철 어르신의 지혜를 한번 되새겨볼까요? 그분은 무작정 집부터 덜컥 사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미리 살아보셨다고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6개월까지 시골 마을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농사일도 배우고 동네 사람들은 어떤지 겪어보는 겁니다. 이게 수억 원을 날릴 뻔한 위험을 막아주는 최고의 예방주사인 셈이죠. 막상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외롭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는 고마운 서비스입니다. 결국 박영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최인철 어르신은 현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은퇴 후에 사는 집은 더 이상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편안한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최인철 어르신처럼 일단 한번 살아보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낡은 지붕 아래 빗소리를 들으며 한평생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싶었다. 푸른 텃밭에 작은 씨앗을 심으며 지나온 세월의 아쉬움을 다독이고 싶었다.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부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저 그것 하나만 간절히 바랐을 뿐인데 왜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일까? 오늘 보신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저 어느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도시의 삭막한 시멘트 숲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야 흙냄새 맡으며 편히 쉬고 싶었던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전부 묶여버린 전원주택, 한겨울의 냉기보다 더 시린 난방비 고지서, 그리고 아픈 아내를 곁에 두고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그 아찔한 순간들, 그 막막함과 서러움이 화면 넘어 우리 가슴까지 점여오는 듯합니다. 그 꿈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꿈으로 향하는 길목에 너무나 많은 돌부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신 최인철 어르신도 계십니다. 막연한 환상이 아닌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당신의 노후를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어 나가셨습니다. 무작정 집부터 사지 않고 나라에서 마련해준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다리를 먼저 조심스럽게 건너보셨습니다. 그곳의 흙이 내게 맞는지, 그곳의 바람이 나를 품어주는지, 내 남은 생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온몸으로 부딪혀 보신 것입니다. 최인철 어르신의 지혜는 단순히 돈 몇 푼을 아낀 영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재산을 불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열했던 지난날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고 내 고단했던 삶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자 내 영혼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겪으셨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리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은 그저 팍팍한 서류 속의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당신의 지붕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국가의 따뜻한 약속이자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는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손 내밀어주는 우리 사회의 다정한 마음입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연한 꿈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최인철 어르신처럼 신중하고 지혜롭게 한 걸음씩 내디뎌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 장이 후회와 눈물이 아닌 따스한 햇살과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황혼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기를 저희가 언제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경기도 사는 60대 김영수 씨가 감기 몸살로 병원 한 번 갔다가 10만 원 넘게 썼다는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평생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약값이며 생활비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통장에서 돈이 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사소한 습관이 사실은 내 노후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부터 끊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6가지만 끊어내면 불안한 노후가 아닌 든든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모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먼지 쌓인 낡은 라디오에선 70년대 유행가가 느리게 흘러나왔다. 볕이 잘 드는 시장 골목, 만식 시계술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박만식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작은 부품들을 다루며 멈춰버린 시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이었다. 그의 옆 푸성기를 파는 순잔의 좌판의 이순자 씨가 풋고추를 다듬다 툭 말을 던졌다. 오라버니, 그놈의 시계는 밥은 먹여준대? 아침부터 그거 하나 붙들고 있네. 만식은 돋보기 안경을 콧잔등으로 슬쩍 내리며 대꾸했다. 사람아, 이게 그냥 시계인 줄 아나? 이건 시간이여, 시간. 멈춘 시간을 다시 가게 만드는 귀한 일이란 말이지. 자네처럼 흙묻은 채소 몇 푼에 파는 거랑은 격이 달라. 말은 퉁명스러워도 두 사람은 이 시장 골목에서 40년을 함께 늙어온 사이였다. 순자는 그의 허풍을 밉지 않게 받아쳤다. 아이고, 격 높은 일 하시는 우리 박 사장님. 그래서 점심은 잡소수. 또 그놈의 배달 음식 시켜 먹었지. 돈 아깝게. 만식은 보란듯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방금 막 결제한 특설렁탕 배달 알림이 떠 있었다. 이 사람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뜨끈한 국물이 대문 앞까지 오는 세상이야. 이게 다 내가 젊어서 고생한 덕에 누리는 호사지. 바로 그때 만식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뜨자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오, 아들, 아비는 괜찮다. 방금 특설렁탕 시켰지. 걱정 마라. 내 할아버지가 손주 장난감 사주려고 돈도 두둑이 챙겨놨다. 제일 비싼 걸로 사줘야지, 암만. 전화를 끄는 만식은 왠지 모르게 헛헛한 마음에 주머니를 뒤적였다. 손에 잡히는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뿐. 그는 애써 순자의 시선을 피했다. 순자는 그저 말없이 오이 하나를 그의 의자 밑에 슥 밀어 넣어줄 뿐이었다. 만식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전부이길 바랐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든든한 아버지, 손주에겐 뭐든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할아버지. 시장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박 사장님으로 불리는 체면. 그 허울 좋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의 통장은 매일같이 마른 기침을 해댔다. 며칠 뒤 만식은 아침부터 한껏 멋을 낸 채 가게 문을 나섰다. 백화점에 간다고 했다.
초등학생 손주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오라버니, 그냥 장난감 가게 가서 적당한 거 하나 사주지 뭘 백화점까지 가. 기름값도 아깝게. 춘자의 잔소리에 만식은 손사래를 쳤다. 애들 장난감이라고 다 같은 줄 아나. 요즘 애들은 뭘 아는지 메이커만 찾아. 내 손주 어깨에 힘 좀 실어주려면 이 할애비가 발품 좀 팔아야지. 남들 다 사주는 거 사주면 쓰나.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시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해야 했다. 손주가 노래를 부르던 로봇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비쌌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빠듯한 그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가격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직원에게 가장 화려하게 포장해달라고 말했다. 할부 3개월. 그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지만 그는 손주의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며 애써 외면했다. 그날 저녁 만식은 홀로 앉아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돈마저 아까웠다. 낮에 산 로봇 상자가 방 한구석에서 위풍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꼭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자신의 한심한 신세를 조금이나마 가려주길 바라면서 남들의 5분짜리 부러움을 사기 위해 그는 자신의 남은 날들을 조금씩 팔아넘기고 있었다. 춘자 할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오라버니, 남들 눈치 보다가 밥 굶어. 그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평온했던 만식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가게 문틈으로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건물주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다. 시장 재개발로 인해 3개월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40년간 그의 인생과도 같았던 이 작은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주변 상가를 알아봤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권리금과 월세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보증금을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릴까 생각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혼해서 애 둘 키우기도 벅찬 아들이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에 그늘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가 평생 지켜온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오라버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잠을 못 잤어? 춘자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만식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의 자존심은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한 벽이 되어 그를 고립시켰다. 그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옆하게 김 씨는 자식들이 가게를 새로 내줬다던데, 앞집 박 씨는 벌써 장사 접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다던데, 남들의 소식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할까? SNS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사진을 보며 그는 더욱 비참해졌다. 행복해 보이는 자식의 삶의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그를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버스 정류장에 붙은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다. 실버타운 특별 분양, 소액 투자로 노후 보장, 월 100만 원 연금 수익 발생.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다. 이 방법이라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평생 모은 뜯지도 않은 적금과 가게 보증금을 모두 끌어모았다. 춘자가 오라버니, 그 돈은 절대 깨면 안 돼. 마지막 남은 목숨줄이야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돈이었다. 분양 사무실에 번지르르한 직원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곧 몇 배로 불어날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다시 박 사장님으로 돌아갈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빠른 결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평생을 시계와 함께하며 시간의 정직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시간은 빨리 감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선택이라 굳게 믿었다. 그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약속의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만식의 통장에는 단 한 푼의 연금도 입금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분양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대 문해라는 낯선 종이만 펄럭이고 있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제야 만식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모은 돈,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목숨줄이었던 돈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다.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날, 만식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묻은 벽에 얼룩을 손으로 쓸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아들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묵직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가게 빼시는 날인데 밥은 챙겨 드셔야죠. 지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국밥을 내려놓았다. 만식은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하러 왔어? 애비가 이 꼴인데 와서 뭘 보겠다고. 순자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가게 일이며 아버지 힘드신 거. 지훈은 말없이 봉투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지폐 다발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거 저희 집 전세금 빼서 마련했어요. 이걸로 작은 가게라도 다시 얻으세요.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이잖아요. 만식은 그 돈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체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가장 큰 짐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전셋집에서 월세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텅 빈 자신의 통장을 아들 앞에 꺼내놓았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지훈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다 날렸다. 내게 손 벌리기 싫어서 한몫 잡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다 망쳤다. 지훈은 말없이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원망도 질책도 없었다. 그저 함께 울어줄 뿐이었다. 만식은 흐르는 눈물 사이로 아들을 바라보며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나는 그냥 평생 내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다. 돈 없는 초라한 아버지가 아니라 뭐든 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 말이다. 날이 좋아서, 날이 굳어서, 그냥 내가 웃는 게 좋아서 그랬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서툰 고백이었다. 남들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아들에게만큼은 최고의 아버지이고 싶었던 그의 진심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흘러나왔다. 그 후 만식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다. 낡은 시계 수리 도구 몇 개만 겨우 챙겨서였다. 그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평생 지켜온 박 사장님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잠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자존심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어느 날 순자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왔다. 오라버니,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다 늙어서 체면이 밥 먹여줘?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 순자의 구수한 잔소리에 만식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다. 순자는 그를 시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좌판 옆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놓아주었다. 여기 앉아서 채소나 다듬어. 심심하진 않을 거 아냐. 만식은 처음엔 펄쩍 뛰었지만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주는 순자의 정성에 못 이기는 척 의자에 앉았다. 그는 시계를 고치던 섬세한 손으로 팔을 다듬고 흙 묻은 감자를 닦았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박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동정과 무시가 아닌 따뜻한 격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느 주말 손주가 만식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에 시계 고쳤다면서요? 제 시계도 고쳐줄 수 있어요? 손주가 내민 것은 백화점에서 할부로 사주었던 비싼 로봇 시계가 아니라 문방구에서 3,000원짜리 플라스틱 시계였다. 만식은 작은 드라이버를 들고 돋보기 안경을 썼다. 그는 멈춰버린 시계바늘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시계가 째깍거리며 다시 움직이자 손주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만식은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은 돈이 아니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한 번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쉬운 길만 찾으려던 조급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던 헛된 체면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었고 허울을 벗어던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오늘 당신의 통장에서는 무엇이 새어나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박만식 어르신처럼 돈이 아닌 마음의 습관을 끊어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값비싼 투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늦가을, 파주 해일이 마을 근처 작은 전원주택 마당은 국화향으로 가득했다. 30년간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최인호 씨는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내 박숙자 씨와 함께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매달 280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공무원 연금이 그의 유일한 소득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그늘 한 점 없었다. 그때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오랜 친구이자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철민 씨였다. 이야, 이노야, 아직도 흙 파먹고 사는 재미에 빠져있냐? 이 좋은 날에 골프나 한 게임 치러 가지. 철민은 1억 원이 넘는다는 새 차를 자랑하며 이노의 어깨를 툭 쳤다. 이노는 그저 웃으며 찻잔을 권했다. 나는 이게 골프보다 재밌다. 내 손으로 키운 국화로 차를 마시는 맛을 넌 모르지. 그나저나 자네는 퇴직금 2억 받은 걸로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한다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 돈은 노후 생명줄이야. 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너처럼 연금만 바라보고 살면 요즘 세상에 벼락거지 되기 십상이야.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지. 어제도 바이오주로 1,000만 원 벌었다. 내 연금 넉 달치를 하루 만에 번 셈이지. 아들 녀석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사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이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철민처럼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려다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믿었다. 그는 남의 밭에 핀 꽃을 부러워하기보다 자기 텃밭에 작은 모종을 가꾸는 일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평온하던 이노 부부의 일상에 찬바람이 분 것은 그의 겨울이었다. 아내 숙자 씨가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비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실비보험으로 일부를 돌려받아도 당장 목돈 수백만 원이 필요했다. 부부가 평생 아끼고 모아둔 비상금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괜히. 숙자 씨는 병상에 누워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노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 마.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야. 우리 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들아, 애비다. 다름이 아니고 내 엄마가 좀 다쳐서 입원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 의료비 지원해주는 정책 같은 거 잘하는 거 있니? 내가 젊으니까 이런 건 더 잘 알 것 같아서. 아비가 찾아보니 너무 복잡해서 말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자식에게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물었다. 그는 자식에게 기대돼 의존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아들은 인터넷을 뒤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과 구청에서 지원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찾아냈다. 부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덕분에 병원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부부가 함께 고민했다. 그들은 외식 횟수를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고 매일 마시던 커피 믹스 대신 직접 끓인 보리차를 마셨다. 불편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부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몇 달 뒤 완쾌한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던 이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친구 철민의 아들이었다. 잔뜩 잠긴 목소리로 아버지가 주식 투자 실패에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노가 병문안을 갔을 때 한때 기세등등했던 친구는 링거를 꽂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억 원에 달하던 재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고 했다. 철미는 앙상한 손으로 이노의 손을 잡으며 뒤늦은 후회를 털어놓았다. 이노야, 내가 틀렸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내가 서 있던 땅마저 잃어버렸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냐? 이노는 친구의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철민아, 나는 높이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두 발이 딛고 있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살았을 뿐이야.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내 분수껏 사는 것. 그게 내 유일한 재테크였네. 그는 병실을 나오며 생각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통장 잔고의 영계수가 아니라 내 곁을 지키는 사람과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오늘 저녁은 우리 된장찌개에 호박 숭덩숭덩 썰어넣고 맛있게 끓여 먹읍시다. 내가 가는 길에 두부암모 사갈게. 뜨끈한 두부암모의 가치를 아는 것. 남의 으리으리한 성을 부러워하는 대신 나의 작은 오두막을 소중히 가꿀 줄 아는 것. 어쩌면 불안한 노후를 이기는 가장 현명한 지혜는 이토록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식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르신께서 무심코 뱉으신 병원 한 번 갔다가 10만 원이라는 말씀. 이거 절대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병원비, 즉 보건의료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식료품비보다도 더 많이 쓴다는 건데요. 이건 나이가 들수록 병원 문턱 넘는 게 곧바로 돈 문제로 이어진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박만식 어르신의 진짜 비극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가난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첫째로 체면 소비라는 걸 하게 만들거든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고 손주들한테는 뭐든 해줄 수 있는 멋진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걸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 경제를 일으킨 세대라서 이제 와서 남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심리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내 주머니 사정과는 맞지 않는 씀씀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란듯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손주 장난감을 3개월 할부로 긁는 모습이 바로 수많은 박만식 어르신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는 비교와 고립이 부르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진 자산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에 꽁꽁 묶여 있어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돈맥경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은 아들이 가게 차려줬다더라. 이런 비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조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실버타운에 투자하면 대박난다 같은 달콤한 유혹이 파고드는 겁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매년 수백억 원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처럼 평생 성실하게 모은 마지막 목숨줄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최인호 어르신의 삶은 정반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월 280만 원의 연금이 결코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그분의 삶은 안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 만족도가 돈의 액수 그 자체보다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최 어르신의 지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려놓음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1억 원짜리 외제차를 샀다고 부러워하는 대신에 내 텃밭에서 키운 국화로 끓인 차 한 잔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성공적인 노후의 제일 원칙.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너 그러다 벼락거지 된다는 친구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두 발이 딛고 있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태도야말로 투기 광풍에 휩쓸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둘째는 솔직함과 현명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아내의 병원비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최 어르신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아들에게 무작정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린 게 아니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처럼 나라에서 주는 좋은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 어르신은 자식에게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이상적인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두 어르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 헛된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쉬운 길만 찾으려는 조급함. 이 세 가지 마음의 습관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앞으로 단순히 돈 아끼는 법 같은 정보를 넘어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이런 낡은 마음의 습관을 끊어내고 건강한 노년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만식 어르신처럼 위기에 처한 분들께는 따뜻한 공감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정부 지원 제도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최인호 어르신처럼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많은 시청자분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박만식 어르신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최인호 어르신처럼 갑자기 배우자가 쓰러져서 병원비와 간병 문제로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더 나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말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이용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위기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박만식 어르신처럼 소득이 갑자기 뚝 끊겼을 때,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될 때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이라는 건데요. 나라에서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에 보탬이 되시라고 용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가 되니까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내가 사는 곳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찾아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거나 주소득원이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할 때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생계비나 집세, 병원비를 바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시청이나 구청 아니면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박만식 어르신이 당했던 실버타운 투자 사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데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고수익을 준다는 말은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도 어르신이 큰 돈을 한 번에 찾거나 보내려고 하면 자녀분들께 연락하거나 경찰에 바로 알려주는 제도가 있으니 너무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미 피해를 보신 것 같다면 그 즉시 110이나 1332로 전화해서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다 빠져나가면 돌려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동네 환경을 돌보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일자리까지 아주 다양해요. 가까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찾아가시면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찾아주실 겁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어르신들께 집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으니 LH 청약 플러스 같은 곳에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최인호 어르신처럼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병원비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해 동안 낸 병원비가 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으면 나라에서 그 넘어선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내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정말 고마운 제도죠. 그리고 최인호 어르신 아내분처럼 수술 후에 거동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할 때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집으로 보내주거나 시설에 들어가실 때 비용을 지원해줘서 자식들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인호 어르신이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돈으로 기댈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인터넷 정보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 물어보는 정보의 창구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식들 부담도 덜어주고 또 실질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거나 체면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도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이미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 문을 두드려서 나에게 맞는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정보를 얻고 자식들과는 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한평생 걸어오신 그 길 위에 모진 비바람에 패인 자국도 있고 때로는 뜨거운 햇살에 갈라진 틈도 있으리라. 하지만 어르신, 그 모든 것이 모여 비로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지친 어깨를 감싸주는 따스한 위로가 있기를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리는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린 막막함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박만식 어르신, 그리고 한평생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아내가 쓰러진 병상 옆에서 차가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던 최인호 어르신.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스크린 너머에 계신 바로 당신, 혹은 내일의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저 주저앉는 대신 도움의 손길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지혜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빛을 찾아내는 용기를 말입니다. 박만식 어르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지와 존엄을 되찾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인호 어르신이 짊어진 것은 간병의 무게였지만 지혜로운 소통으로 자녀와 함께 그 무게를 나누고 이겨낼 힘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직 자식들 배골치 않게,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의 찬란했던 청춘과 젊음을 고스란히 맞바꾼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려 하는 노년의 문턱에서 어찌하여 또다시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십니까? 체면 때문에 자식에게 미안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마음 저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해 둔 수많은 제도와 정책들은 결코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묵묵히 땀 흘려 헌신하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당신의 고귀한 삶에 우리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노인 일자리, 본인 부담 상한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름은 어렵고 낯설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더 이상 홀로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동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소? 하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무거운 손을 내미는 대신 아들아, 딸아, 인터넷으로 이런 제도 좀 알아봐 다오 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현명하고 따뜻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결코 외롭거나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께서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기에 당신은 이 세상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부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 따스한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세상을 영영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기 평생을 낡은 원칙 하나로 버텨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정의였고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믿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한 아이와 그 돌멩이를 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울음을 터뜨린 한 늙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를 이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는 여름의 한복판, 낡은 차행이 군데군데 해진 만수 슈퍼 앞 평상에 박만수 영감이 앉아 있었다. 그의 굵고 주름진 손에는 달아빠진 파리채가 들려 있었다. 윙윙거리는 파리 한 마리를 쫓는 그의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웠다. 평생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 몸이 성한 곳이 없어지자 그는 아내 김순자 씨와 함께 동네 어귀의 작은 슈퍼를 렌지 어언 5년째였다. 그에게 이 작은 가게는 전장이었고 성전이었다. 영감, 그놈의 파리 한 마리 잡자고 가게 무너지겠소. 손님 오시면 파리가 아니라 영감 인상에 놀라 달아나겠네. 가게 안에서 냉장고를 정리하던 아내 순자가 핀잔을 주며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딴 듯 싱싱한 토마토가 담긴 소쿠리가 들려 있었다. 만수는 파리채를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파리 한 마리가 알을 까면 수백 마리가 되는겨. 뭐든 처음을 잡아야 혀, 처음을. 어제 그 쬐끄만 놈이 쭈쭈바 하나 슬쩍하는 걸 못 봤으면 오늘은 둘, 내일은 셋을 훔쳐갈걸? 아이고, 애가 더워서 하나 먹고 싶었나 보지. 그걸 가지고 어제부터 사람을 들들 볶아. 우리 손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구먼. 우리 서연이가 그런 애들이랑 같아? 당신은 꼭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 그러니께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사는 거요. 만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순자는 말없이 토마토 하나를 그의 입에 쏙 넣어주었다. 우물거리며 토마토를 씹는 만수의 환한 얼굴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교복을 입은 손녀 박서연이 가게 안으로 쏙 들어왔다. 만수의 얼굴에 언제 그랬냐는 듯 화색이 돌았다. 오냐, 우리 강아지 학교 다녀왔어? 왜 이리 땀을 흘려? 덥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거 아까 학교 앞에서 나눠주던데 할아버지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서연이 내민 것은 자양강장제 한 병이었다. 만수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손녀딸보다 귀한 것은 없었다. 그는 가게에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아이스크림을 받아 들고는 할머니 옆에 찰싹 붙어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제잘거리는 손녀의 목소리와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순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만수의 시선. 만수 슈퍼의 오후는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 아주 희미하고 불길한 그림자가 조용히 싹트고 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만수는 가게 안 CC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과자 몇 봉지와 우유가 자꾸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자는 그저 계산을 잘못했거나 유통기한이 다 된 걸 버렸는데 깜빡했을 거라고 했지만 만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화면 속 한 지점에 멎었다.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었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잽싸게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가방에 쑤셔 넣고는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만수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요즘 것들 겁이 없다니까.
아주 대낮에 버젓이. 만수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학생의 얼굴을 확대했다. 낯이 익은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동네 아이였다. 순자는 그의 등 뒤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감. 애가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한두 번이야. 눈 감아줍시다. 저 애미 애비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배고프면 말을 해야지. 도둑질을 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애들을 망치는 거요. 이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혀. 본보기를 보여야 다른 놈들도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는 거라고. 만수의 고집은 쇠심줄 같았다. 그는 당장 학생의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사진을 올렸다. 요즘 애들 정말 무섭네요. 저희 가게에서 물건 훔쳐간 학생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문 부위는 서툴게나마 검은색으로 덧칠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배려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잘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무질서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어른의 역할을 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만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가 올린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어느 학교 교복이죠? 요즘 애들은 정말 답이 없네요. 저런 애는 제대로 망신을 줘야 해요.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다 누군가 만수가 올린 어설픈 모자이크 사진을 보고 아이의 신상을 특정해냈다. 그리고는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사진과 함께 아이의 이름, 다니는 학교, 심지어 SNS 계정까지 공개해버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아이의 SNS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이 쇄도했다. 도둑 X. 인생 망했네. 학교에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은 사람들은 단돈 몇천 원짜리 빵과 우유를 훔친 아이에게 마치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새기듯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다. 만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저 아이도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달았을 거야. 그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순자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영감,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 우리 그냥 그 글 내리면 안 될까? 그 아이 괜찮을까?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에 만수는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내려? 잘못한 놈이 벌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그의 헛된 자신감과 아집이 비극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에서 어떤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여느 때처럼 슈퍼 앞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만수의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젊은 경찰이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만수 어르신 되십니까? 며칠 전 인터넷에 올리신 게시물 때문에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만수는 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듯 뻣뻣한 태도로 경찰을 맞았다. 혹시 그 학생의 부모가 자신을 고소라도 한 것인가 싶어 내심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어르신이 올리신 글 속의 여학생이 어젯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쿵,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만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극단적인 선택, 고작 빵 하나, 우유 하나 때문에? 그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간신히 말이 새어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바로 그때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손녀 서연이 경찰과 할아버지의 대화를 듣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서연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죽인 거야. 할아버지가 민지 죽인 거라고. 민지. 그 이름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만수의 가슴에 와서 박혔다. 서연은 끄끄 울음을 삼키며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미친 사람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걔 우리 반 친구야. 민지, 할아버지가 올린 그 사진 때문에 어제 학교도 못 왔어. 애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걔 SNS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죽으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했단 말이야.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손녀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의 절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민지 아빠 작년에 사업 망해서 집 나가고 엄마는 매일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단 말이야. 며칠을 굶었다고 했어.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걔 얼굴을 온 세상에 다 알려버렸어. 이제 걔 어떻게 살아? 서연의 마지막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만수의 머리를 내리쳤다. 배가 고파서 며칠 굶어서 그 말들이 그의 귓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그는 아이의 굶주린 배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도둑질이라는 행위와 그 아이의 얼굴만을 보았을 뿐이다. 자신의 낡고 완고한 정의가 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평생 단 한 번도 굽혀본 적 없던 그의 허리가 힘없이 꺾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만수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아내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손녀 서연의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만수 슈퍼는 이제 무거운 죄책감과 슬픔만이 감도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이 인터넷에 올렸던 그 사진과 아이의 얼굴, 그리고 쏟아지던 잔인한 댓글들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이토록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한 아이의 심장을 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순자가 조용히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캄캄한 방 안에 쓰러져 있는 남편의 등 옆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남편의 등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쓸어주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순자가 물기 젖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영감, 우리가 틀렸어. 애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걸 우린 그 애 배고픈 마음을 훔쳐본 게 아니라 애 얼굴만 훔쳐봤구먼. 그게 제일 큰 도둑질이었어. 아내의 그 한마디에 만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일은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후회의 울음이었고 참회의 울음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은 신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렸는지, 자신의 섣부른 정의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깨닫는 고통스러운 절규였다. 그는 단지 아이의 버릇을 고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다음 날 만수는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민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민지의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만수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민지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놀란 민지의 어머니와 아내 순자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 늙은이의 아집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 말만 반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진심이 전해졌을까? 민지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눈물을 떨굴 뿐이었다. 다행히 민지는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만수가 받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동네 골목길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다. 슈퍼 앞에는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다리며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서연은 퉁퉁 부은 할아버지의 눈을 보더니 말없이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만수는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할애비가 사람 잡는 법만 알고 사람 살리는 법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날 이후 만수 슈퍼 앞에는 작은 바구니가 하나 놓였다. 바구니 안에는 빵과 우유, 과자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배고픈 학생은 마음껏 가져가세요. 아저씨가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단정하고 너무 빨리 심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고 그 이면에 숨겨진 눈물과 사연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돈 3,000원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던 아이의 이야기는 비단 그 아이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마주하고 있는 차갑고
아픈 현실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꾸짖는 회초리 대신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비난의 돌멩이 대신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이해가 벼랑 끝에 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섣부른 판단과 낙인 대신 따뜻한 이해와 관심이 한 청년의 인생을 그리고 한 노인의 노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년의 마지막 날, 최인환 씨는 35년간 몸담았던 대기업 인사팀에 자기 자리를 말끔히 정리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동료들이 선물한 난초 화분 하나였다. 그는 떠들썩한 투자를 권하는 친구들의 말을 뒤로하고 아내와 상의 끝에 동네 대학가에 작은 스터디 카페를 차렸다. 수많은 청년의 입사와 퇴사를 지켜보며 그들의 고뇌를 상담해 주던 그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노후 설계였다. 카페는 금세 공부하는 학생들로 자리가 찼고 최 씨는 커피 머신을 닫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키오스크 매출 기록과 실제 이용 시간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은 기계 오류려니 했지만 불일치는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 아내 박미숙 씨는 CCTV 한번 돌려봐요. 요즘 애들 머리 좋아서 결제 안 하고 이용하는 방법쯤은 금방 알아낼걸요. 그러다 큰 손해봐요. 라며 걱정했지만 최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설마.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는 사람의 선의를 믿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손실은 조금씩 쌓여갔고 몇 달 뒤에는 누가 봐도 고의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범인은 늘 같은 모자를 쓴 한 청년이었다. 그는 다른 이용권을 끄는 사람 뒤에 바싹 붙어 들어오거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시간을 연장하며 몇 달째 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든 부모에게 연락하든 끝장을 봐야 한다고 성을 냈다. 아내의 성화에 최 씨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전화기가 아닌 따뜻한 보온병이었다. 그는 직접 내린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들고 그 청년이 앉아있는 구석 자리로 조용히 다가갔다. 청년은 임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책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다. 최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인자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공부가 많이 힘든가 봐. 잠도 깨고 기운도 낼 겸 따뜻한 커피 한 잔하고 하게. 청년은 당황한 눈으로 최 씨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씨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나? 여의치 않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뭐 크게 도와줄 힘은 없어도 자네 공부하는 동안 자리 하나 내어줄 힘은 되거든. 그 순간 단단한 벽 같던 청년의 표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호의와 꾸짖음 없는 질문 앞에서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속사정을 끄끄 울음을 삼키며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하시고 어머니마저 몸져 누우셔서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버티고 있다는 것. 경찰 공무원 시험이 코앞이라 공부는 해야겠는데 스터디 카페 이용료 면반원이 없어 매일 죄를 짓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씨는 청년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며 말했다.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앞으로 돈 걱정 말고 여기서 마음 편히 공부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매일 마감할 때 나랑 같이 30분만 청소 좀 도와주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자네 노력으로 당당하게 이 자리를 얻는 셈 치자고. 어때? 청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날 이후 청년 김민주는 최인환 씨의 가장 든든한 직원이자 살가운 말벗이 되었다. 둘은 매일 밤 함께 청소를 하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최 씨는 인생의 선배로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민중군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1년 뒤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다. 늠름한 경찰 제복을 입은 민중군이 스터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최 씨 앞에 다가와 하얀 봉투를 불쑥 내밀었다. 사장님, 제 첫 월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최 씨는 봉투를 도로 민중군의 손에 쥐어주며 그의 어깨를 힘껏 안아주었다. 이 사람아, 내가 땀 흘려번 첫 월급을 내가 어떻게 받니? 그 돈으로 부모님 따뜻한 내복 한 벌 사드려. 대신 가끔 제복 입고 순찰 돌다 들러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게. 그게 내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이야. 최인환 씨는 오늘도 자신의 작은 카페를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은 그에게 안정된 노후를 선물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세상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한 청년에게 건넸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믿음이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쓴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는다. 어쩌면 우리의 노후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준 따뜻한 자리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첫 번째 비극적인 이야기는요. 결코 어느 한 아이의 잘못이나 어느 한 어르신의 실수로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아주 아픈 구석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의 빈곤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물건에 손을 대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10명 중 거의 1명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특히 10명 중 2명 이상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쳤던 이야기가 먼 옛날 프랑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번 잘못한 아이에게 찍히는 디지털 낙인입니다. 요즘은 청소년 절반 가까이가 온라인상에서 비난이나 욕설 같은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복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억울해서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한번 인터넷에 신상이 알려지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아이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바로잡아 주려던 어르신의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의 이 잔인한 인터넷 문화와 만나서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만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부끄럽게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우울증 환자 3명 중 1명 이상이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사회에서 내 역할이 없어진 것 같은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최인환 어르신께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며 젊은 학생들과 만났던 것은 단순한 돈벌이나 소일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에게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그 따뜻한 마음은 학생에게도 단순히 돈 몇 푼을 아끼게 해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로부터 받는 불신과 비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학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와 우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믿음을 얻었을 겁니다. 이 두 이야기와 통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단순히 돈 문제, 건강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채널이 앞으로 다뤄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회와 계속 관계를 맺고 우리 아이들, 손주들 세대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례의 안타까운 비극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지, 섣부른 단죄가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의 희망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내는지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길을 밝혀주는 지혜로운 등대지기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채널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실 명확합니다.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단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속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혼자 외롭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생각, 인식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던 그 안타까운 비극.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청소년 빈곤 문제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디지털 낙인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합쳐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정부에서는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9살에서 24살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정말 생계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에게 생활비나 치료비, 상담비 같은 것들을 직접 지원해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 나쁜 길로 빠지는 걸 막아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교육급여 바우처나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아동급식 카드 같은 것도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활동에 필요한 돈이나 식비를 지원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바로 배고파서 훔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계 때문에 작은 도둑질 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기서 잘 타일러서 훈방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복지기관하고 연결해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해서 이것저것 다각도로 챙겨주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창피하지 않고 편하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곳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학교와 동네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의 마음이 힘든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건 없는지 먼저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촘촘한 사회적인 연결망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 바로 디지털 낙인이죠.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무서운 꼬리표와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보면요.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섣불리 남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거나 비난하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온라인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차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는 거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는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진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지워주는 걸 도와주고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까지 연결해서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윤리 교육을 받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넷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폭력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무분별한 신상털기나 마녀 사냥 같은 여론몰이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희망적인 사례를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례는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돈을 벌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노동을 넘어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해드리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려서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인환 씨가 스터디 카페를 차린 것처럼 시장형 사업단 지원을 통해 소규모 창업을 돕기도 하고요. 또 여러 지자체에서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르신들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알려주는 멘토링을 하거나 함께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고 정을 쌓도록 돕는 거죠.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에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입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외로움이라고요. 최인환 씨의 사례처럼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무언가 기여하고 다음 세대와 연결될 때 가장 큰 삶의 만족감과 정신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걸 통해 김민중 군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취업 준비가 힘든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맞춤형으로 취업 상담도 해주고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제도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오래 일하도록 격려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실직하거나 아파서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를 빠르게 지원해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전문가들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조건 없는 신뢰와 지지라고 말합니다. 정책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인환 씨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실수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품어주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지원 정책을 우리 채널이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활용하도록 돕는 동시에 이런 정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온기와 공동체의 역할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바로 저희의 역할일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따뜻한 포용을, 단절보다는 끈끈한 연결을 선택하는 지혜가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차가운 돌틈 사이 아주 작은 꽃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잡초라며 무심히 지나갔고 어떤 이는 돌을 깨뜨릴까 염려하여 뽑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조용히 쪼그려 앉아 따스한 손길로 그 작은 생명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넸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살아보려 발버둥 치던 어린 생명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라는 돌팔매에 맞아 쓰러져간 안타까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히고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디지털 좋은 글씨를 새긴 채 누구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아이의 슬픈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청춘의 절망을 따스하게 끌어안은 한 어르신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젊은이를 향해 괜찮다, 그럴 수 있다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이 마침내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최인환 어르신과 김민중 군의 만남은 삭막한 우리 사회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고 아프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믿음의 눈길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살아오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돌부리에 넘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따뜻한 손길에 다시 일어서셨습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혹독한 세상의 추위에 내몰려 홀로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아이를 향해 더 날카로운 돌을 던지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괜찮다며 조용히 다가가 외투를 덮어주는 세상일까요? 정부의 수많은 정책과 제도들 물론 중요합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은 우리를 지탱하는 튼튼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안에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 없다면 차가운 쇠창살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최인환 어르신이 김민중 군에게 보여준 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사정을 믿어주겠다는 신뢰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포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제도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그저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지혜와 연륜이 담긴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가장 따뜻한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깊이 뿌리내린 나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격려 한마디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나침반보다 더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냉혹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 함께 걸으면 된다고 말해주는 너그러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사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이해를, 희망을 잃은 청년에게는 섣부른 충고 대신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믿어주는 기다림을 선물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가운 돌틈 사이에서도 생명은 피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그 작은 생명을 잡초라며 외면하지 않고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물을 주는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차가운 돌멩이가 가득한 자갈밭이 아닌 서로의 온기로 피어난 따스한 꽃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